차가운 가을비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져 내리던 늦은 오후, 윤서연의 작은 빌라 아는 새 아이의 웃음소리로 따스하게 데워져 있었다. 5살 배기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는 그녀의 세상 그 자체였다. 국내 최고로 손꼽히는 주신대학병원, 흉부외과, 에이스신의 손이라 불리는 그녀였지만 수술 가운을 벗은 뒤에는 평범한 엄마일 뿐이었다. 거실 바닥에 블록성을 쌓으며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전쟁터 같은 병원에서의 하루를 끝내고 돌아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이자 재충전의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씩씩하고 밝게 자라주었다. 첫째 대한이는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했고 둘째 민국이는 애교 많고 다정했으며 막내 만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다. 서연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꼈다. 엄마 만세가 제 블록 뺏어갔어요. 대한이가 입을 삐죽이며 일러 바치자 만세는 보란듯이 파란색 블록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웃으며 만세를 안아 올렸다. 만세야 형아, 블록은 돌려주고 대신 엄마랑 같이 더 멋진 지붕을 만들어 볼까. 그녀의 능숙한 중재에 상황은 금세 아이들의 웃음으로 다시 채워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는 견고한 성벽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예고 없이 깨어졌다. 즐겁게 놀던 만세가 갑자기 거친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지만 이내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마치 고장난 풀무 같았고 작은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가쁘게 오르내렸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순식간에 엄마의 본능적인 공포에 잠식당했다. 만세야, 정신 차려 아가. 서연은 만세의 등을 두드리며 상태를 살폈다. 아이의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하고 있었다. 급성 후두개염 혹은 심각한 천식 발작.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누르려다 말고 직접 차를 모는 것이 더 빠르겠다고 판단했다.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대하나 민구가 빨리 옷 입어 동생 데리고 병원 가야 해.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얼굴에도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다. 서연은 축 늘어진 만세를 한 팔에 안고 다른 손으로는 대한이와 민국이의 손을 붙잡고 비가 쏟아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차에 아이들을 태우는 짧은 순간이 영혼처럼 길게 느껴졌다. 만세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이성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빗속을 뚫고 그녀의 차는 주신대학병원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백미러로 보이는 대한이와 민국이의 불안한 눈동자, 그리고 옆 좌석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만세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거칠게 차를 세운 서연은 만세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대하나 민구가 엄마 손 꼭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그녀는 두 아이의 손목을 거의 으스러질 듯이 붙잡고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인 공기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매일같이 출근하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지옥의 입구처럼 낯설게만 느껴졌다. 환자입니다. 5살 남아 급성 호흡 곤란. 그녀가 소리치자 근처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왔다. 이동식 침대가 급하게 준비되고 만세는 그녀의 품에서 의료진의 손으로 옮겨졌다. 서연은 잠시 아들을 맡기고 멍하니 서 있는 대한이와 민국이를 챙겨야 했다. 아이들을 이 혼란스러운 곳에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응급실 구역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만세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필요한 검사와 처치들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다. 그녀는 동료 의사에게 아들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하고 가장 실력 있는 소아과 전문의를 호출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이 병원의 의사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무력하게 느껴졌다. 환자의 보호자라는 역할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때였다. 소아응급실로 향하는 복도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단단한 가슴에 부딪힌 충격으로 서연은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대한이와 민국이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안간힘의 팔에 통증이 느껴졌다. 죄송합. 그녀의 사과는 문장이 되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졌다. 그녀의 앞을 막아선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서연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 6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남자. 그녀의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 주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다. 그의 차갑고 오만한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그를 둘러싼 공기는 훨씬 더 위압적이고 냉혹해져 있었다. 강태준 역시 갑작스러운 충돌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정장에 무엇이라도 묻었을까 싶어 신경질적으로 옷을 털어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병원장인 박 원장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를 따르고 있었다.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여긴 시장 바닥이 아니잖소.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깔보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직 부딪힌 사람이 윤서연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듯 했다. 서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런 순간에 마주칠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대한이와 민국이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겁을 먹은 채 엄마의 다리를 꼭 붙들고 서서 낯선 남자를 동그란 눈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그의 눈이 서연의 다리 옆에 꼭 붙어있는 두 아이에게 닿았다. 그리고 그의 오만한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쌍둥이, 똑같이 생긴 두 아이. 하지만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아이들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었다. 박 원장과 비서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묘한 침묵과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어머, 저 아이들 강 전무님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이 복도 전체를 울리는 것처럼 크게 들렸다. 강태준은 시선을 들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서연. 그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오자 서연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포를 억누르고 그를 쏘아보았다. 비켜주세요. 제 아이가 응급 상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약한 윤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연과 두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아이들은 대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연 선생님, 만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기관 삽관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동료 의사의 외침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서연은 굳어있는 강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내 앞에서 비켜.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대한이와 민국이의 손을 다시 꽉 잡고 응급실을 향해 달려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강태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녀와 아이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운명의 톱니바퀴가 거칠게 맞물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복도에 남겨진 강태준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우주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 셈이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경악 어린 시선이 그의 피부에 따갑게 와 닿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을 쏙 빼닮은 두 아이의 얼굴과 6년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진 윤서연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분노가 가장 먼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어떻게 자신의 허락도 없이 아이를 낳아 이렇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계획된 함정임이 틀림없었다. 주신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미묘한 시기에 약점을 잡기 위해 누군가 윤서연을 사주한 것이 분명했다. 그의 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냉혹하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아이들에 대한 혈연의 정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서 있던 박 원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스캔들에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병원의 최고 실권자인 강태준과 그 병원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 중 한 명인 윤서연 그리고 그 둘을 빼닮은 아이들. 이보다 더 끔찍한 조합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이 불똥이 자신에게 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박 원장을 쏘아보았다. 원장 내 사무실로 따라오시오. 아니 됐고 아버님이 계신 VIP 병동으로 가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비서에게 턱짓하며 명령했다. 김 비서, 방금 전 상황이 담긴 병원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군지 지난 6년간 뭘 하고 살았는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그는 더 이상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성큼성큼 VIP 병동으로 향했다. 박 원장은 허둥지둥 그의 뒤를 따랐다. 최고급 대리석과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 꾸며진 VIP 병동의 복도는 아래층의 소란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다른 세계였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강태준이 뿜어내는 살기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는 병실 앞을 지키고 있던 경호원들에게 눈짓한 뒤 박 원장을 데리고 비어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박 원장, 당신 저 여자가 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나? 문이 닫히자마자 강태준이 물었다. 그의 질문에 박 원장은 억울하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전무님, 절대로 아닙니다. 윤서연 교수는 실력 하나만으로 스카우트된 인재입니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 턱이 있겠습니까?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강태준이 윤서연의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태준은 박 원장의 말을 믿는 것 같지도 그렇다고 의심하는 것 같지도 않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아버님 상태 아주 심각해. 이식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건 원장 당신도 잘 알겠지. 지금 국내외로 심장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중이야.
그전까지 아버님께서는 아주 작은 스트레스도 받으셔서는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효자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칼날을 박 원장은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물론입니다, 전무님. 회장님의 안위가 저희 병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는 납작 엎드렸다. 강태준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그래, 최우선 과제. 그러니 병원의 모든 자원과 인력은 아버님을 위해 집중되어야 할 거야. 최고의 의료진, 최신 장비, 모든 것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결정타를 날리듯 나직이 덧붙였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일로 의료 자원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겠지. 예를 들면 방금 그 여자의 아이 같은 경우 말이야. 그 말에 박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자 명령이었다. 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증명하라는 잔인한 시험대였다. 그는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한편 응급실 안은 전쟁터였다. 서연은 강태준과의 충격적인 재회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채 오직 의사로서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만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각종 모니터에서는 위급한 경고음이 계속해서 울려댔다. 기관지 내시경 준비해 스테로이드 고용량 정맥 투여하고 소아호흡기 내과 김민준 교수님께 바로 연락해 내가 직접 상황 설명하겠다고 전해. 서연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작은 손을 붙잡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지금 무너지면 그녀의 아이들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기 김민준 교수님께서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시답니다. VIP 병동에 계신 주신그룹 회장님, 주치의로 방금 차출되셨다고.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민준 교수는 국내 최고의 소아호흡기 질환 권위자였다. 지금 만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긴 지금 응급 환자가 있는데. 서연이 언성을 높이는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박 원장이 들어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 교수 환자 상태는 좀 어떻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수작이라는 것을.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원장님, 제 아들입니다. 급성 후두계염이 의심되는 위급 상황입니다. 당장 김민준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박 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회장님 상태가 워낙 위중하셔서 김 교수뿐만 아니라 병원의 핵심 인력 대부분이 지금 그쪽에 투입되어 있어. 윤 교수도 알다시피 회장님은 우리 병원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지 않소. 그의 말은 변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권력의 논리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병원의 주인인 회장의 안위와 평범한 의사의 아들 목숨을 저울질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이것이 바로 강태준이 말하던 불필요한 자원 낭비의 실체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제 아이는 후순위로 밀려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이건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응급 환자를 두고 다른 환자를 우선시하는 것은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녀의 항의에 박 원장은 당황하며 한 발 물러섰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다른 소아과 의사를... 됐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더 이상 이 남자와 이 썩어빠진 시스템과 대화하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의 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다시 만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김민준 교수가 없다면 자신이 직접 해야 했다. 비록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그녀는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경험한 베테랑 외과 의사였다. 기관 삽관 세트, 지금 당장 가져와. 내가 직접 하겠어. 그녀의 선언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의사가 자신의 가족을 직접 수술하거나 시술하는 것은 의료계의 불문율이었다.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부조리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릎 꿇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구해내야만 했다. 응급실 안의 모든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윤서연의 결정에 박 원장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였다. 자신의 아이에게 직접 응급처치를 하겠다는 것은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객관성과 평정심을 내던지는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윤 교수, 이건 규칙 위반이야. 만에 하나 잘못되기라도 하면. 박 원장이 말리려 했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간호사에게서 라텍스 장갑을 받아들며 나직이 말했다. 잘못될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제 아들을 방치한 원장님과 병원이 지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고 박 원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아들의 머리맡에 섰다. 아이의 작고 파리한 얼굴을 보자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재빨리 감정을 추슬렀다. 지금 그녀는 엄마가 아니라 의사여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후두경 블레이드는 마치 그녀의 손과 한 몸인 것처럼 익숙하게 움직였다. 진정제 투여해. 심박수랑 산소 포화도 계속 체크하고.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료했으며 주변 의료진은 자석처럼 그녀의 말에 이끌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성인보다 훨씬 좁고 연약해서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숨을 멈추고 오로지 손끝의 감각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모니터의 경고음 사람들의 숨소리,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져 가고 오직 그녀와 아들만이 남았다. 마침내 그녀의 시야에 부어오른 후두개가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한 위치로 기관 내 튜브를 밀어넣었다. 튜브가 성공적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엠브백을 통해 첫 산소가 공급되는 순간 삐 울리던 산소 포화도 모니터의 수치가 극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899, 95. 안정권에 접어들자 응급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던 질식할 것 같은 긴장감이 그제야 안도의 한숨과 함께 터져 나왔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른 숨을 내쉬기 시작하는 아들의 가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해낸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냈다. 권력과 시스템의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주변 동료들은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 중에는 응급실을 20년 넘게 지켜온 베테랑 최수연 수간호사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서연이 보여준 의사로서의 집념과 엄마로서의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 썩어빠진 병원에서 희망의 불씨를 본 것만 같았다. 만세는 안정을 되찾고 소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굳어있던 몸의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때 최수연 수간호사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나직이 말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교수님. 아니, 어머니로서도요.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서연은 애써 감춰왔던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님.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최수연 간호사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말했다. 교수님, 혹시 오늘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그녀의 의미심장한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최수연은 결심한 듯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 병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특히 주신그룹 사람들이 연관되면요. 최수연 간호사는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 벌어진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VIP 환자, 특히 주신그룹 일가를 위해 일반 응급 환자들의 수술 순서가 무단으로 변경되거나 최고의 의료 장비가 그들을 위해 상시대기 상태로 묶여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지만 병원장의 철저한 묵인과 강태준 전무의 보이지 않는 압력 앞에서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바로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최수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 최상위에 있던 환자였죠. 기적적으로 공여자가 나타났는데 하필이면 그날 강태준 전무의 아버님. 그러니까 강 회장의 혈압이 조금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식 수술팀 전체가 VIP 병동에 대기해야만 했어요. 결국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이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다. 자신의 아들에게 벌어진 일은 거대한 악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적인 원한으로만 치부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의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녀의 양심과 존엄을 건 싸움이었다. 수간호사님, 그 환자분에 대한 자료 혹시 접근 가능하신가요? 그녀의 질문에 최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게요. 이 미친 짓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조용하지만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낮에는 아들을 돌보고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고 밤에는 최수연 간호사와 함께 병원의 부패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자신의 오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병원 내부 전산망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수술 일정 변경 기록, 의료 장비 사용 내역, 특정 환자에게 집중된 의료진 배정 현황 등 모든 것이 그들의 타겟이었다. 며칠 후 최수연은 서연을 지난주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환자 김철민 씨의 아내와 연결해 주었다.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김철민 씨의 아내는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거대한 병원과 주신그룹을 상대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겪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제 남편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만 아니었다면요. 의사 선생님도 이식만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어요. 더 위급한 환자가 있다면서요. 그녀는 울먹이며 남편의 진료 기록 사본을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 기록 곳곳에서 의도적으로 수술을 지연시킨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김철민 씨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서렸다. 그들은 이제 세 사람이 되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의사 내부 고발의 위험을 감수한 간호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피해자. 그들의 조용한 방역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 비서가 보고한 내용을 들으며 잘 닦인 흑단 책상을 손가락으로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친 윤서연이 병원에 사표를 내기는커녕 버젓이 의사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 응급처치를 한 일이 영웅담처럼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보고는 그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그는 윤서연이 겁을 먹고 제발로 사라져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랐다. 6년 전 그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을 때처럼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아이들을 무기 삼아 주신그룹의 후계자인 자신을 협박하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그는 확신했다. 그의 오만함은 다른 가능성을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김비서 홍보팀장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잠시 후 주신그룹의 홍보를 총괄하는 이사가 굳은 얼굴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강태준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윤서연의 신상 정보 파일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 여자에 대한 기사를 하나 쓸 거야. 아주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그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주신대학병원의 한 여의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이용해 주신그룹의 후계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스토리 어때? 홍보팀장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식의 여론전은 위험 부담이 컸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전무님, 하지만 상대가 일반인이고 아이들까지 관련된 문제라 조심스럽습니다. 그의 우려에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조심. 이 판에서 조심성은 패배의 다른 이름일 뿐이야. 내가 원하는 건 저 여자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의 단호한 명령에 홍보팀장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주신그룹의 막강한 언론 권력을 이용한 비열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증권가 정보지 형태의 가십성 기사로 시작되었다. 유명 병원 여의사 A씨 재벌 3세에게 혼외자 빌미로 거액 요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익명으로 퍼져나갔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주신대학병원과 강태준의 이니셜이 교묘하게 언급되어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주인공이 윤서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 단계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했다. 주신그룹이 소유한 경제신문에 의사윤리의 부재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의사가 자신의 가족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윤리적인지를 지적하며 최근 주신대학병원에서 있었던 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기사는 윤서연의 행동을 자식을 살리기 위한 엄마의 절박함이 아닌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쇼로 둔갑시켰다. 박 원장의 익명 인터뷰까지 교묘하게 편집되어 기사의 신뢰도를 높였다. 소문은 걷잡을 수함 없이 퍼져나갔다. 병원 내에서도 윤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실력과 용기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여자로 취급했다. 박 원장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중요한 수술을 배정하지 않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서연은 순식간에 병원 안에 섬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강태준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의심의 화살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언론의 반박이라도 하는 날에는 강태준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혀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증거였다. 자신들의 움직임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날 밤 서연은 최수연 간호사와 김철민 씨의 아내와 함께 병원 지하의 창고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보셨죠? 이게 그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덮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죠. 서연이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최 간호사와 김철민 씨의 아내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넘겨야 합니다. 김철민 씨의 아내가 울분을 토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를 섣불리 터뜨리면 주신그룹은 자신들의 언론 권력을 이용해 모든 것을 내부 고발자의 음해로 몰아갈 겁니다. 증거는 더 확실해야 하고 타이밍은 더 치명적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우리에게는 그들의 방패를 뚫고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창이 필요해요. 그녀는 미리 조사해온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다. 산양가에 정재계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 그의 본명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한번 물면 대통령이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기존 언론사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독립적인 채널을 통해 활동했으며 그 어떤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도 자유로웠다. 그에게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성공만 한다면 가장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결심했다.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사냥가에게 보내기로. 병원 서버에 백업 데이터 조작된 수술 일정표, 김철민 씨의 진료 기록과 사망 진단서, 그리고 이번 언론 공작의 배우의 강태준과 주신그룹 홍보팀이 있다는 증거까지. 모든 자료들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고 여러 단계의 암호화를 거쳤다. 이것은 단순한 제보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장전된 한 발의 총알이었다. 서연은 사냥개가 사용한다는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전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연은 창고의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병원의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머지않았다. 조용한 방역은 이제 거대한 폭풍을 향한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산양가에게 파일을 보낸 뒤 며칠이 흘렀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조용했고 병원은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앞제 아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연을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녀는 오직 아들 만세의 회복에만 모든 신경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만세의 상태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금요일 오후 예고 없이 깨졌다. 갑자기 만세의 병실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곤두박질 쳤다. 급성 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 기관 삽관의 후유증으로 약해진 폐에 세균이 침투한 것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교수님,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제세동기 준비에 에피네프린 투여.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다시 냉철한 의사의 가면을 썼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가슴을 압박하며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약물과 전기 충격에도 반응이 없었다. 안 돼. 이대로는.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저해막산 소공급 장치, 즉 에크모, ECMO를 연결하고 감염의 근원인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에게는 거의 시도되지 않는 성공 확률이 지극히 낮은 위험천만한 수술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바로 그 시각 병원 최상층의 VIP 수술실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구해온 심장이 헬리콥터로 막 도착했고 강 회장의 심장 이식 수술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원의 모든 정예 인력과 최신 장비가 그 수술 하나를 위해 총동원되었다. 강태준은 수술실 앞 복도를 초조하게 서성이며 자신의 제국을 지켜줄 아버지의 생존을 갈망하고 있었다. 서연은 당장 수술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모든 수술실이 예약되어 있으며 특히 에크모 장비가 갖춰진 중앙수술실은 강 회장의 수술을 위해 폐쇄되었다는 것이었다. 박 원장은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강태준이 쳐놓은 권력의 벽이 또다시 그녀의 아들 목숨을 가로막고 선 것이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절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비상용 소수술실이라도 상관없어. 지금 당장 준비해. 에크모는 이동용으로 가져오고 흉부외과 오퍼레이팅 팀 내 이름으로 전원 소집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팀과 자신의 손을 믿었다. 최수연 간호사는 그녀의 곁에서 묵묵히 지시를 이행하며 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위급한 상태의 만세를 이동식 침대에 싣고 비상용 수술실이 있는 아래층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앞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강태준이 지옥의 사자처럼 차가운 얼굴로 걸어 나왔다.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윤 교수.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그는 서연의 아들이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한 가지 계략을 꾸민 참이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비켜주세요. 서연이 핏발선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비웃음을 흘렸다. 당신 아들 내 아들이기도 하지.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환자가 있어. 내 아버지, 곧 심장 이식 수술에 들어가시는데 집도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말이야. 당신이 대신 들어가 줘야겠어. 대한민국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잖나. 그의 말은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서연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의 손을 빌려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이기심의 극치였다. 미쳤군요, 강태준 씨. 전 제 환자를 두고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특히 내 아들을 두고는요.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태준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서연의 앞을 완전히 막아섰다. 이건 명령이야. 당신이 이 병원 의사인 이상 내 지시에 따라야 해. 싫다면요. 그럼 당신 아들은 수술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침대 위에서 죽게 되겠지. 그리고 당신은 의사 면허 박탈은 물론이고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주지.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고 잔인했다. 복도를 지나던 다른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광경을 두려움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복도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외쳤다. 이거 봐.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서 시작된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복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려 퍼졌고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화면에 코를 박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수연 간호사의 스마트폰에도 속보 알림이 떴다. 단독, 사냥가에 주신 의료센터 VIP 병동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다. 강 회장 불법 심장 이식 수술 정황 포착. 기사를 클릭하자 그들이 목숨 걸고 모았던 모든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어 있었다. 조작된 수술 일정, 김철민 씨의 억울한 죽음 강태준이 언론을 이용해 윤서연을 음해한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강태준을 두려워하는 눈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경멸과 혐오, 그리고 분노로 바뀌어 있었다. 강태준은 이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연을 협박하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야. 내 아버지 수술실로.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김 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을 본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가 믿었던 세상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세계가 바로 그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서연을 막기 위해 벌였던 이 공개적인 대치 상황은 그의 파멸을 생중계하는 최악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넋이 나간 강태준과 경호원들을 밀치고 만세가 누워있는 침대를 끌고 수술실을 향해 달려갔다. 수술 준비해 그녀의 외침에 정신을 차린 의료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문 밖의 세상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폭풍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문 안쪽의 세상은 오직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숭고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윤서연은 바깥 세상의 모든 혼란을 등 뒤로 밀어냈다. 이제 그녀의 세계에는 위태롭게 생명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는 아들 만세와 그를 살려내야 하는 의사로서의 자신만이 존재했다. 메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안정적이었다. 그 목소리에 수술실 안의 모든 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의심이나 동요가 없었다. 오직 신의 손이라 불리는 최고의 외과의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만이 존재했다. 어린아이의 심장을 여는 것은 극도의 정교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서연의 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먼저 아이의 작은 가슴을 열고 가늘고 연약한 혈관들을 하나하나 박리해 나갔다. 이동형 에크모를 연결하여 심장과 폐의 기능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순간 모니터 위를 위태롭게 오가던 만세의 생체 신호가 마침내 안정을 되찾았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이다. 수술실 안이 숭고한 침묵 속에서 생명을 향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문 밖의 세상은 탐욕과 거짓의 제국이 무너지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사냥개의 기사는 온라인상의 모든 포털과 커뮤니티를 점령했고 각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주신대학병원의 로비는 순식간에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로 점령당했다. 그들은 병원 관계자들을 붙들고 쉴 새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강태준은 복도 한가운데서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감히, 누가 감히 자신에게 맞설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전부 거짓이야. 저 여자가 꾸며낸 음모라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분노가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병원 입구에서 더 큰 소란이 일었다.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로비를 가로질러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었다. 그들은 병원 보안팀의 저지를 가볍게 뚫고 목표를 향해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병원장실이었다. 박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필사적으로 서류를 파쇄기에 갈아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냥개의 기사에 자신의 익명 인터뷰가 교묘하게 편집되어 실린 것을 보고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태준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대가가 너무나도 참혹했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문 여세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다. 폐혈증으로 인해 약해진 만세의 폐조직이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괴사해 있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혈압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석션 혈액팩 추가 준비해.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그녀는 괴사한 조직을 절제하면서 동시에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해야 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검찰은 병원장실에서 파쇄된 서류 조각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뒤 다음 목표인 강태준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이 순식간에 그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강태준 전무님, 불법 장기 밀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윤서연 교수를 협박한 것이 사실입니까? 수많은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얼굴을 가리며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 뭐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강태준이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낭독하고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저항하던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강태준이 수갑을 찬 채 기자들 사이를 뚫고 병원 밖으로 끌려나가는 굴욕적인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3세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VIP 수술실에 있던 강 회장의 수술팀은 수술을 중단하라는 검찰의 통보를 받았고 불법적으로 이식될 예정이었던 심장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부패한 제국은 그렇게 한순간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안에서도 길고 길었던 사투가 끝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한 땀의 봉합을 끝으로 기나긴 수술을 마쳤다. 그녀는 에크모를 제거하고 만세의 심장이 다시 스스로 뛰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모니터 위에 그려지는 규칙적인 심전도 그래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 수술 끝났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하자 수술실 안의 모든 의료진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서연은 몽롱한 정신으로 수술실을 걸어 나왔다. 밖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소란이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동료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와 존경의 표정이었다. 최수연 간호사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교수님 해내셨어요. 아이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구해내신 겁니다. 서연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2번 바뀌었고 잿빛으로 가득했던 주신대학병원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박 원장을 비롯한 부패 세력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고 주신그룹은 전례 없는 검찰의 수사와 구조조정을 거치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윤서연과 새 아이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연은 흙투성이가 된 채 웃고 떠드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한이는 어느새 모래성의 훌륭한 지휘관이 되었고 민국이는 동생에게 자신의 장난감을 양보하는 다정한 형이 되었으며 만세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 누구보다 힘차게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아이의 가슴에 남은 희미한 수술 자국은 그들이 함께 이겨낸 치열했던 싸움의 훈장처럼 보였다. 서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주신대학병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제 그녀는 수술 가운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거운 직책의 옷을 함께 입게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뿌리 뽑고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존경과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노력으로 병원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억울하게 기회를 박탈당했던 실력 있는 의사들이 다시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고 VIP를 위해 낭비되던 의료 자원은 이제 모든 환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최수연 간호사는 간호부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고 억울하게 남편을 잃었던 김철민 씨의 아내는 병원과 주신그룹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정의는 더디지만 분명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조금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그녀가 운전하는 차는 익숙한 병원이나 공원이 아닌 회색빛의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낯선 곳을 향하고 있었다. 교도소였다.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해온 그녀는 거짓된 환상을 심어주거나 무작정 외면하는 대신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아이들과 자신 모두에게 필요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했다. 면회실의 차가운 공기가 서연과 아이들을 감쌌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죄수복을 입은 강태준이 힘없이 걸어 들어왔다. 6개월 전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크릴판 앞에 나란히 앉아있는 세 아이를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흠칫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는 이 만남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씨.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다. 자신을 쏙 빼닮은 하지만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맑은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그가 무참히 버렸던 과거가 가장 순수한 형태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뒤늦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아이들을 이곳에... 그가 마침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아이들이 알아야 할 테니까요.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그리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요. 그녀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한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매듭을 짓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빠를 쳐다보던 만세가 아크릴판에 작은 손을 대며 물었다. 아저씨는 왜 텔레비전에 나왔던 아저씨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강태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흘리는 진짜 눈물이었다. 서연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아들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강태준이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윤서연,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서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 사과는 제가 아니라 당신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과 당신이 아빠로서의 자리를 비워뒀던 이 아이들에게 하세요.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을 빠져나오자 바깥 세상에 눈부신 햇살이 그들을 맞았다. 무겁고 어두웠던 과거를 완전히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다.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꼭 잡았다. 대한민국 만세. 그녀의 세상이자 그녀의 미래이며 그녀가 지켜낸 모든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우리 자장면 먹으러 가요. 서연은 아이들의 성화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회색빛 교도소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풍경이었다. 서연은 굳건히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새 아이가 함께 걸어갈 길은 그녀가 스스로의 용기와 정직함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새벽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